프란츠 카스파 변신.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가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침대 속에서 한 마리 흉측한 갑충으로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철갑처럼 단단한 등껍질을 대고 누워 있었다. 머리를 약간 쳐들어 보니 불룩하게 솟은 갈색의 배가 보였고 그 배는 다시 활 모양으로 휜 각질의 칸들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불은 금방이라도 주르륵 미끄러져 내릴 듯 둥그런 언덕 같은 배 위에 가까스로 덮여 있었다. 몸뚱이에 비해 형편없이 가느다란 수많은 다리들은 애처롭게 버둥거리며 그의 눈앞에서 어른거렸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일까? 그는 생각했다. 꿈은 아니었다. 다소 작기는 해도 사람 사는 방으로 손색이 없는 그의 방은 낯익은 사면의 벽들로 둘러싸여 조용히 놓여 있었다. 옷감 견본들이 풀어헤쳐진 채 어지럽게 널려 있는 책상 위로는 잠자는 출장 영업사원이었다. 프란츠 카스파 변신.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가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침대 속에서 한 마리 흉측한 갑충으로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철갑처럼 단단한 등껍질을 대고 누워 있었다. 머리를 약간 쳐들어 보니 불룩하게 솟은 갈색의 배가 보였고 그 배는 다시 활 모양으로 휜 각질의 칸들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불은 금방이라도 주르륵 미끄러져 내릴 듯 둥그런 언덕 같은 배 위에 가까스로 덮여 있었다. 몸뚱이에 비해 형편없이 가느다란 수많은 다리들은 애처롭게 보둥거리며 그의 눈앞에서 어른거렸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일까? 그는 생각했다. 꿈은 아니었다. 다소 작기는 해도 사람 사는 방으로 손색 없는 그의 방은 낯익은 사면의 벽들로 둘러싸여 조용히 놓여 있었다. 옷감 견본들이 풀어헤친 채 어지럽게 널려있는 책상 위로는 잠자는 출장 영업사원이었다. 그가 얼마 전 어느 화보 잡지에서 오히려 금박에 예쁜 액자에 끼워 넣은 그림이 걸려 있었다. 모피 모자를 쓰고 모피 목도리를 두른 채 꼿꼿이 앉아있는 한 여인의 그림이 있었다. 그림 속의 그녀는 그를 향해 팔뚝을 완전히 가린 두툼한 모피 토시를 쳐들어 보이고 있었다. 그레고르의 시선은 이어져 창 쪽으로 향했다. 칙칙한 날씨가 그를 온통 울적한 기분에 적게 했다. 빗방울이 후둑후둑 창문의 함석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을 조금 더 자서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모두 잊어버리는 게 어떨까? 하고 그는 생각했으나 결코 실행할 수 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버릇이 있었는데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그런 자세로 누울 수 없기 때문이다.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려 해도 아무리 애를 써봐도 그는 번번이 등을 대고 누운 자세로 되돌아와 흔들거리기만 할 뿐이었다. 그러기를 아마 100번쯤 해보았고 그는 버둥거리는 다리들을 보지 않으려고 두 눈을 감았다. 그리고 옆구리에서 이때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가볍고 둔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그는 그러기를 그만두었다. 그는 생각에 잠겼다. 세상에 어쩌다 이런 고달픈 직업을 택했단 말인가. 허구한 날 여행만 다녀야 하다니 회사에 앉아 실제의 업무를 보는 일보다 스트레스가 훨씬 더 심하다. 게다가 여행할 때 이런저런 피곤한 일들이 더 마음을 무겁게 했다. 기차를 제대로 갈아타기 위해 늘 신경 써야 하는 일, 불규칙하고 형편없는 식사, 상대가 늘 바뀌어 결코 오래갈 수 없는 만남과 결코 진실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인간의 교류 등등. 악마여, 제발 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다오. 배 위에 약간 가려운 느낌이 들었다. 머리를 좀 더 쳐들어 더 잘 볼 수 있도록 그는 등으로 몸을 밀어 천천히 침대 기둥 쪽으로 다가갔다. 그러다 마침내 가려운 곳을 발견했는데 그곳은 온통 뭐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깨알같이 작고 휜 밤전들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다리 하나를 내밀어 그곳을 만져보려 했으나 금세 다리를 뒤로 움츠려야 했다. 그 부위의 다리가 닿자마자 오싹하는 냉기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미끄러져 이전 자세가 되었다.
그리고 다시 생각에 잠겼다. 이렇게 너무 일찍 일어나는 건 사람을 아주 멍청하게 만든단 말이야. 사람은 잘 만큼 자야 하는데 다른 출장 영업사원들은 다들 하렘의 여자들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 가령 내가 주문받은 것들을 장부에 기입해두려고 오전 중에 여관을 돌아와 보면 그 자들은 그제야 일어나 앉아 아침을 먹고 있는 중이거든. 내가 사장 앞에서 그런 식을 해보라지. 그럼 당장 쫓겨나고 말걸? 그런데 쫓겨나는 편이 차라리 내게 더 잘된 일인지 모르지. 그렇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동안 우리 부모를 생각해서 꾹 참아왔지만 만일 참지 않았더라면 나는 진작 사표를 냈을 거고 사장 앞에 다가가 그의 면전에 대고 평소에 품고 있던 내 생각을 속 시원히 내뱉어 주었을 텐데 그러면 사장은 틀림없이 책상에서 굴러떨어질 거야. 책상 위에 걸터 앉아 위에서 내려다보면 직원과 이야기하는 사장의 버릇이라니 참 별나기도 하지. 게다가 사장은 귀가 어두워 우리 직원들은 바싹 다가서야 하잖아. 그렇지만 아직 희망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야. 우리 부모가 그에게 진 빚을 다 갚을 만큼 내가 언제고 돈을 모으게 되면 그러려면 5, 6년 더 걸릴 테지만 그렇게 해주고야 말겠어. 그렇게 되면 인생을 커다란 전기가 마련되겠지?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일어나야 해. 5시면 기차가 떠나니까. 그러고서 그는 서랍장 위에 제깍거리고 있는 탁상시계 쪽으로 건너보고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하느님 맙소사. 6시 반이었다. 시계 바늘은 조용히 앞으로 나가고 있었다. 이제 30분도 지나 어느새 45분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혹시 자명종이 울리지 않은 것은 아닐까? 자명종 바늘이 정확히 4시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 침대에서도 보였다. 시계는 틀림없이 울렸을 것이다. 하지만 온 방을 흔들릴 정도로 요란한 그 소리를 듣고도 편안히 잠을 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글쎄, 편히 자지는 않았더라도 어쨌든 그만큼 깊이 잠속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다음 기차는 7시에 있었다. 그 기차를 잡아 타기 위해서는 미친 듯이 서둘러야 하는데 견본 꾸러미는 아직 싸두지도 않은 데다 기분도 썩 상쾌하지 않았고 몸도 그리 거뜬하지 않았다. 설사 그 기차를 탄다 해도 사장의 불호령은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사환 아이가 기차 시간에 맞추어 5시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그 기차에 타지 않는 사실을 일찌감치 보고했을 테니까. 사장의 꼭두각시나 다름없는 녀석은 줏대도 없고 분별도 모르는 위인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몸이 아프다고 연락하면 어떨까?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궁색하고도 수상쩍은 변명이 될 것이다. 그 회사에 5년이나 근무하는 동안 그레고르는 아직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장은 틀림없이 의료보험조합에서 나온 의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게으른 아들을 두었다고 부모님께 비난을 퍼부어댈 것이고 의사의 말을 빌려 어떤 이도 묵살해버릴 것이다. 의사가 보기에도 건강하면서도 일하기 싫어 아픈 척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을 테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사장의 처사가 전적으로 부당하다고만 할 수 있을까? 그레고르는 오래 잠을 자고 났는데도 군더더기처럼 남아있는 졸린 기운 말고는 사실 컨디션도 썩 괜찮은 편이었고 강렬한 허기마저 느끼고 있었다. 아직 침대를 벗어나야겠다는 결심을 못한 채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 모든 생각들이 휙휙 지나가고 있었을 때 그때 시계는 막 6시 45분을 가리켰다. 누군가 침대 머리맡에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소리가 들렸다. 이어 그레고르!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났다. 어머니였다. 6시 45분이야 안 나갈 거니? 저 부드러운 목소리. 그레고르는 대답하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그것은 틀림없이 예전에 자기 목소리였지만 거기에는 저 아래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듯한 억제할 수 없고 가늘고 고통스러운 고음의 소리가 섞여 있었다. 핏핏 거리는 그 소리 때문에 그의 말들은 처음 순간에만 분명하게 들리다가 곧 뒤에 울림에 묻혀버렸으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레고르는 모든 일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었지만 사정이 이러므로 네네 고마워요 어머니, 일어나는 중이에요 라고만 말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나무로 된 문이어서 그레고르의 목소리가 변했다는 것을 아마 밖에서는 알아챌 수 없었나 보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그 대답을 듣고 안심한 듯 신발을 질질 끌며 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짧은 대화로 인해 다른 식구들도 그레고르가 뜻밖에도 아직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느새 아버지가 한쪽 옆문을 약하게 하지만 주먹으로 두드렸다. 그레고르, 대체 무슨 일이냐? 아버지는 잠시 후 좀 더 굵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그레고르 하고 부르며 대답을 재촉했다. 이번에는 다른 쪽 옆문에서 여동생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호소하듯 말하였다. 오빠 어디 안 좋아요? 뭐 필요한 거 있어요? 그레고르는 양쪽을 향해 대답했다. 이제 다 됐어요. 그는 발음에 아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단어와 단어 사이에 긴 간격을 두어 자신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리지 않도록 노력했다. 아버지는 아침 식사를 하러 돌아갔으나 여동생은 속상해는 소리로 말했다. 오빠 문 좀 열어요. 제발 부탁이야. 하지만 그레고르는 문을 열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여행 다니면서 익힌 습관대로 집에서도 밤중에는 문을 모두 닫아거는 자신의 조심성을 다행스럽게 여겼다. 를 다스려 뭐야 이거. 처음에 그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가만히 일어나 옷을 입은 후 무엇보다 먼저 아침 식사부터 하고 싶었다. 그 다음 일은 그때 가서 찬찬히 생각해 보려고 했다. 침대에 누워서는 아무리 생각에 몰두해봤자 신통한 결론에 이르지 못할 거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쩌다 간혹 어설픈 자세로 누워 자는 바람에 생긴 듯한 가벼운 통증이 느껴지다가도 막상 일어나 보면 그것이 순전히 침대 속 공상이었음을 깨닫곤 했던 일이 기억났다. 그래서 오늘의 이 이상한 환상은 어떻게 사라질 것인가 몹시 궁금해졌다. 목소리가 변한 것은 바로 출장 영업사원들의 직업병인 독한 감기의 전조일 것이라는 것을 그는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이불을 걷어내는 것은 아주 간단했다. 몸을 약간 부풀리게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이불은 저절로 떨어져 내렸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가 어려웠다. 몸이 너무 많이 옆으로 퍼져 있어서 더욱 어려움이 컸다. 몸을 일으켜 세우려면 팔과 손이 있어야 하는데 이젠 그런 것 대신 가는 다리들만 수없이 많이 있었다. 그 다리들은 끊임없이 제각각 움직였고 그의 뜻대로 통제할 수 없었다. 다리 하나를 구부리려고 애쓰면 오히려 그 다리가 먼저 쭉 펴지는 시기였다. 마침내 그 다리로 그가 원하는 동작을 해내는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사이 다른 다리들은 마치 구석에서 풀려나기라도 한 듯 흥분 상태가 극해 달해 안달하며 법석을 떠는 것이었다. 이렇게 그냥 침대에만 있다가는 아무 일도 안 되겠다. 그레고르는 혼잣말을 했다. 먼저 그는 몸의 아랫부분을 침대 밖으로 내밀어 보려고 했다. 하지만 하반신을 움직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욱이 그로서는 아직 그 하반신을 보지도 못했고 어떻게 생겼는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일은 아주 더디게 진행되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욱하는 심정이 되어 앞뒤 안 살피고 온 힘을 모아 냅다 몸을 앞으로 밀어냈더니 그만 방향을 잘못 잡아 아래쪽 침대 기둥에 세게 부딪히고 말았다. 곧 화끈거리는 통증이 느껴졌고 그 통증은 변해버린 자신의 몸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지금으로선 하반신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따라서 그는 상반신을 먼저 침대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머리를 침대 가장자리로 조심스럽게 돌렸다. 이 동작은 쉽게 성공하였다. 몸뚱이는 널찍하고 무거웠지만 결국 머리가 돌아가는 방향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하지만 드디어 머리를 침대 밖으로 허공에 두게 되었을 때 그는 이런 식으로 계속 밀고 나가기가 겁이 났다.
그런 식으로 몸을 밀어 떨어지게 놔두고도 머리를 다치지 않으려면 그야말로 어떤 기적이라도 일어나야 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은 의식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는 차라리 그냥 침대에 머물기로 했다. 다시 같은 노력을 들인 끝에 그는 한숨을 내쉬며 조금 전과 같이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돌아왔고, 다리들이 다시 아까보다 더욱 기승을 부리며 서로 아귀다툼을 벌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러다가 이렇게 제멋대로의 상황을 다스려 안정과 질서를 가져올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고는 다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침대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 전부를 희생해야 하더라도 침대에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하는 편이 가장 올바른 길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는 절망적인 결심보다는 최대로 침착한 성찰이 훨씬 더 낫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최대한 날카로운 시선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으나 유감스럽게도 좁은 거리의 건너편까지 덮여버린 아침 안개만 보일 뿐 그 안개에 자욱한 창밖 풍경으로부터 어떤 낙관적 기대나 경쾌한 기운을 얻을 수 없었다. 벌써 7시로군. 시계가 또 새로운 시간을 알리자 그는 또 그렇게 중얼거렸다. 벌써 7시인데도 안개가 여전히 저렇게 짙게 끼어있구나. 그리고 한동안 그는 숨을 낮게 쉬며 가만히 누워 있었다. 마치 완전한 정적이 이루어지면 그로부터 다시 정상적인 현실의 상황이 회복될지 모른다는 기대라도 하는 듯 말이다. 그러다가 그는 다시 중얼거렸다. 7시 15분이 되기 전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침대에 완전히 벗어나야 해. 그때까지는 분명 회사에서 누군가 나에 대해 물으러 올 거야. 사무실은 7시 전에 문을 여니까 이제 그는 아래 위 할 것 없이 몸 전체가 고루 힘을 주고는 좌우로 몸을 흔들어 침대를 벗어나려고 했다. 그런 식으로 침대에서 몸을 떨어지게 한다면 머리는 다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떨어지면서 머리를 반짝 들어주기만 하면 말이다. 등은 단단해 보였으므로 양탄자 위에 떨어지면 아무 일도 없으리라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떨어질 때 틀림없이 나게 될 쿵 하는 요란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분명 문 밖의 식구들에게 공포는 아니더라도 걱정을 끼치게 될 것이다. 그렇더라도 일은 반드시 감행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어느새 그레고르의 몸이 절반쯤 침대 밖에 나오게 되었을 때 이 새로운 방법은 힘들기보다는 일종의 놀이와도 같아서 결국 순간적인 반동을 이용해 좌우로 몸을 흔들어 주기만 하면 되었다. 지금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간단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힘센 사람 2명만 있으면 충분할 것이다. 그는 아버지와 하녀를 떠올렸다. 그들은 둥글게 휜 그의 등 아래로 양팔을 밀어넣어 그를 침대에서 드러내 허리를 굽혀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그가 몸을 뒤집을 때까지 그저 조심스레 지켜보고 참고 기다려주기만 하면 될 텐데. 그런 다음에 그 가는 다리들을 바라건대 재구시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문들이 굳게 잠겨있다는 사실은 그렇다 치고 이젠 정말로 도와달라고 소리쳐야 하지 않을까? 그는 지금 비록 공경에 처해 있다고는 해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자 미소를 금치 않을 수 없었다. 이미 그는 조금만 더 세게 흔들면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될 상태에 이르러 있었다. 이제 곧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한다. 5분만 있으면 7시 15분이었다.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회사에서 사람이 온 모양이군. 그렇게 중얼거리는데 몸은 거의 굳어버렸고 그동안 그의 다리들은 그만큼 더 분주하게 춤을 추어댔다. 순간 사방이 고요해졌다. 문을 열어주지 않겠지? 그레고르는 그렇게 터무니없는 희망을 사로잡혀 중얼거렸다. 그러나 곧이어 여느 때처럼 당연한 듯한 하녀가 힘찬 걸음으로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 문을 열어주었다. 그레고르는 방문객의 첫마디 인사말만 듣고는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었다. 지배인이 직접 온 것이었다. 왜 유독 그레고르만이 조금만 직무에 태만해도 엄청난
곧장 엄청난 의심을 사게 되는 그런 회사에서 근무해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일까? 도대체 회사원들은 죄다 건달이기라도 하단 말인가? 도대체 그들 중에는 아침 한두 시간만이라도 회사를 위해 봉사하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이 너무 큰 나머지 정신이 이상해져 그야말로 침대를 떠날 수도 없는 그런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인간은 하나도 없단 말인가? 사와 나이를 보내 물어봐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 일이 정녕 그렇게 필요하다면 말이다. 굳이 이렇게 지배인이 직접 와야 했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 수상쩍은 사건에 대한 조사가 단지 지배인의 판단에만 맡겨질 수 있다는 사실이 죄 없는 가족들에게까지 알려져야 한단 말인가. 그레고르는 어떤 결심을 해서라기보다 이런 생각들에 몰두하다 보니 저절로 흥분이 되어 온 힘을 다해 침대 밖으로 몸을 날렸다. 부딪히는 소리가 꽤 크긴 했지만 요란한 정도는 아니었다. 추락의 충격은 양탄자 덕분에 다소 줄어들었고 철갑 같은 등은 그레고르가 생각했던 것보다 탄력이 있었기 때문에 둔탁한 소리가 잠시 울렸을 뿐 그다지 주의를 끌만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머리를 지켜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 바닥에 살짝 부딪히고 말았다. 그는 짜증도 나고 아프기도 하여 머리를 이리저리 돌리며 양탄자에 문질렀다. 저 안쪽에서 무언가 떨어졌나 봅니다. 지배인이 왼쪽 옆방에서 말했다. 그레고르는 오늘 자기한테 일어난 일과 비슷한 일이 언젠가 지배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보았다. 그럴 가능성을 사실 부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의문에 대해 거친 대답으로 응수하려는 듯이 지배인은 옆방에서 몇 걸음을 또박또박 걸으며 에나멜 장화를 삐걱삐걱거렸다. 오른쪽 옆방으로부터는 여동생이 그레고르에게 귀뜸을 해주기 위해 속삭이는 소리로 말했다. 오빠, 지배인님이 오셨어요. 알아. 그레고르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는 감히 목소리를 여동생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높이지는 못했다. 이제 다시 왼쪽 옆방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그레고르, 지배인님께서 오셔서 내가 왜 새벽 기차를 출발하지 않았냐고 물으신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구나. 지배인님께서는 너 하고 직접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 그러니 어서 문을 열어라. 방이 지저분하더라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 사이 지배인이 다정하게 외쳤다. 안녕하시오 잠자씨. 아버지가 계속 문에 대고 이야기하는 동안 어머니가 지배인에게 말했다. 저 아이가 몸이 편치 않아요. 제 말을 믿어주세요 지배인님. 그렇지 않고서는 그레고르가 어떻게 기차를 놓치겠어요? 저 아이의 머릿속엔 오직 회사 일밖에 없답니다. 저녁에도 외출 한번 하는 걸 보지 못했으니 오히려 제가 화가 날 지경이에요. 이변만 해도 집에 머문 지 일주일이나 되었지만 매일 저녁 집에만 틀어박혀 있답니다. 집에 있을 때면 책상에 앉아서 조용히 신문을 읽거나 기차 시간표를 들여다보고 있지요. 그러다가 심심하면 실톱을 가지고 열중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게 저 애의 심심풀이 취미예요. 일례로 2-3일 저녁 시간 동안 조그만 액자를 하나 만들어내기도 한답니다. 얼마나 예쁜지 보면 놀라실 거예요. 저 방에 걸려 있답니다. 그레고르가 문을 열면 금방 부시게 될 거예요. 그건 그렇고 지배인님께서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희만으로는 그레고르가 문을 열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고집이 보통 센 아이가 아니거든요. 틀림없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아까는 그렇지 않다고 했지만요. 곧 나가요? 그레고르는 천천히 신중하게 말했다. 그러고는 밖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지배인이 말했다. 부인, 저도 달리는 이해할 수가 없군요. 대수롭지 않은 일이길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걸 유감스럽다 해야 할지 다행이라 해야 할지 좋을 대로 생각할 일입니다만 몸이 조금 불편한 것쯤은 흔히 사업을 생각해서 그냥 참고 넘겨야지요. 그럼 이제 지배인님께서 내 방을 들어가셔도 되겠지? 조급해진 아버지가 그렇게 묻고는 다시 문을 두드렸다. 안 돼요. 그레고르가 말했다. 왼쪽 옆방에서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오른쪽 옆방에서는 여동생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대체 왜 여동생은 다른 식구들이 있는 쪽으로 가지 않는 것일까? 이제 막 일어나 아직 옷도 갈아입지 못한 모양이다. 그런데 왜 우는 것일까?
그가 일어나지 않고 지배인을 방에 들이지 않아서, 아니면 그가 직장을 잃게 될까봐. 그러고 나면 사장이 다시 묵은 빚 도촉으로 부모님을 못 사게 볼 것 같아서. 하지만 그런 염려는 지금으로서 쓸데없는 걱정이다. 아직은 그레고르가 여기에 있고 가족을 저버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양탄자 위에 누워있는 상태고 신세고, 그런 그의 형편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에게 지배인을 들어오게 하라고 진심으로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적당한 핑계로 둘러댈 수 있을 이런 사소한 결례 때문에 그가 당장 해고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레고르가 보기에 자신을 눈물과 설득으로 귀찮게 하기보다는 이대로 가만히 놔두는 편이 훨씬 더 현명한 처사일 듯 싶었다. 그러나 그들을 그렇게 당혹스럽게 하고 또 그들의 행동을 납득할 만한 것으로 여겨지게 하는 것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 어떠한 불확실성이었다. 지배인이 언성을 높였다. 잠자씨, 도대체 무슨 일이요? 당신은 거기 방 안에서 바리게이트를 치고 들어앉아 그저 네, 아니요 라고만 대답하면서 부모님한테는 공연히 큰 걱정을 끼쳐드리고 회사에 대해서는 이런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정말이지 파렴치한 방식으로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고 있으니 말이오. 내 자리에서 당신 부모님과 사장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당신의 즉각적이고 명확한 해명을 아주 진지하게 요청하는 바요. 난 놀랐소. 정말 놀랐어. 차분하고 분별이 있는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 당신은 느닷없이 별난 객기를 부리려는 것 같구려. 사실 오늘 아침 사장님께서 당신이 이렇게 직무를 태만히 할 만한 이유를 짚어보시며 내게 슬쩍 그럴듯한 언지를 주시는 했지만 말이오. 그건 얼마 전 당신에게 맡긴 수급 일에 대한 것이었는데 나는 진정으로 거의 내 명예를 걸고서 그런 이유는 절대 아닐 거라고 맹세했소.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당신의 옹고집을 대하고 보니 당신을 조금이라도 애써주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나 버렸소. 그리고 당신의 일자리는 결코 확고부도한 것이 아니오. 본래 모든 이야기는 당신과 단둘이서만 할 생각이었는데 당신이 쓸데없이 이렇게 내 시간을 허비하게 하니 당신 부모님들도 이 일에 대해 듣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소. 최근 당신의 업무 실력은 사실 매우 불만족스러운 것이었소. 지금 이 그다지 영업을 잘할 수 있는 계절이 아니란 건 알고 있어. 그 점은 우리도 인정하오. 그렇지만 영업을 못한 계절이란 또 절대로 있을 수 없소. 잠자씨, 또 있어서는 안 된 것이지요. 하지만 지배인님, 그레고르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쳤고 흥분한 나머지 다른 일들을 모두 잊어버렸다. 당장 문을 열어드리지요. 몸이 조금 불편한 데다 갑자기 현기증이 나는 바람에 일어나지 못한 것뿐이에요. 저는 아직도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어느새 몸이 거뜬해졌어요. 막 침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직은 몸이 생각만큼 그리 좋지는 않군요. 하지만 금세 또 괜찮아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갑자기 한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뿐입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컨디션이 아주 좋았어요. 그건 우리 부모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아니, 실은 어제 저녁에 이미 가벼운 조짐이 있었습니다. 제 안색을 보았다니 분명 알아챌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왜 그걸 미리 회사에 알리지 않았는지. 참, 하지만 집에서 쉬지 않고도 일을 하다 보면 병을 이겨낼 거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지요. 지배인님, 제 부모님을 끌어들이지 마세요. 지금 저에게 하시는 비난들은 모두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저에 대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단 한마디도 말입니다. 지배인님은 제가 최근에 보내드린 주문서를 아마 읽어보진 않으신 모양입니다. 그건 그렇고 8시 기차로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간 쉬었더니 다시 힘이 나는군요. 지배인님, 제발 여기서 시간을 지체하지 마세요. 제가 곧 회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아량을 베푸시오. 사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에 대해서도 말을 좀 잘해주세요. 그레고르는 이 모든 말들을 급히 내뱉으면서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거의 몰랐다.
그러는 동안 그는 침대에서 익힌 연습 덕분인 듯 쉽사리 서랍장 쪽으로 다가갔고 이제 저기에 기대어 몸을 일으켜 보려고 애쓰고 있었다. 실제로 문을 열고 자신의 모습을 내보며 지배인과 직접 이야기하려는 것이었다. 지금 그토록 그를 보고자 하는 저들의 그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할지 정말 듣고 싶었다. 그들이 즐거움을 하고 놀란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그레고르의 책임이 아니었다. 그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든 것을 차분히 받아들인다면 그 역시 흥분할 이유도 없었고 서두른다면 정말 8시까지 역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몇 번이나 그 매끈한 서랍장이 미끄러졌지만 마지막 안간힘으로 몸을 휙 젖혀 그는 결국 똑바로 설 수 있게 되었고 아랫배가 몹시 화끈거렸지만 이제 그런 통증 따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는 가까이 있는 의자의 등받이를 향해 몸을 날려가는 다리들로 그 가장자리를 꽉 붙잡았다. 그렇게 해서 비교적 몸을 잘 가둘 수 있게 되자 그는 입을 다물었다. 지배인의 말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아드님이 말을 혹시 한마디라도 알아들으셨나요? 지배인이 부모님에게 물었다. 그가 설마 우리를 바보로 만들려는 건 아니겠죠? 맙소사, 그럴 리가요. 어머니의 목소리에게 이미 울음이 섞여 있었다. 저애가 심하게 아픈가 봐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저 애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어머니는 소리쳤다. 그레텔, 엄마 왜요? 여동생이 맞은편에서 외쳤다. 그들은 그레고르의 방을 사이에 두고 말을 주고받았다. 너 당장 의사한테 다녀와야겠다. 그레고르가 병이 났어. 어서 의사를 불러와. 너 지금 그레고르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니? 그건 동물의 소리였습니다. 지배인은 어머니의 울부짐에 의해 현저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나. 아버지가 거실 저쪽 부엌을 향해 소리치며 손뼉을 쳤다. 얼른 가서 열쇠공 좀 데려오거라. 두 처녀는 치맛자락 소리를 내며 거실을 가로질러 내달려서는 대체 여동생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옷을 주워 입었을까? 현관문을 확 열어 젖혔다. 문이 쾅 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큰 불행이 닥친 집에서는 흔히 그렇듯 문을 활짝 열어둔 채 급하게 나간 모양이다.